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충정공 민영환 선생입니다.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에서 이 민영환이 바라본 민주주의 이야기 하나씩 풀어갑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규진 교수님 그리고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과 함께 민영환 선생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당시의 정치 그리고 선거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우선 충정공 민영환 선생이 어떤 분인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전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1905년 11월 18일 새벽 2시라고 하는 날짜와 시간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만 들어도 그 날만 들어도 되돌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제 을사늑약이 되는 거고요. 이 을사늑약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충정공 민영환 선생은 결국은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 2주일 정도 지나서 11월 30일 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촉망을 받던 젊은 정치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위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 특히 뭐 조병세 같은 분도 같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을사늑약의 비참했던 모습들 심지어는 그 민영환 선생을 태우고 다녔던 인력거꾼도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생각했던 어떤 선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참정권 이런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민영환 선생의 이 성씨가 민씨지 않습니까? 조선 말 이 외척의 대명사라고도 불릴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통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떵떵거리고 세상을 다 그 손안에 쥐었던 어떤 쇄도 가문 그렇게 되는데 원래는 좀 상당히 좀 가령 민영환 선생이나 민영익 선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려서 콩죽으로 겨우 끼니를 때울 만큼 굉장히 좀 한미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안동 김씨, 풍양조 씨 그런 사람들 등살을 굉장히 쇄도 정치로 겪었기 때문에 좀 이제 왕권을 제대로 세우려면은 외척을 좀 한미한 집안에서 말하자면 본인의 며느리 될 사람을 왕비의 가문을 좀 한미한 데서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보니까 있어서 잘 아는 민자영, 그러니까 우리 명성황후가 된 분을 며느리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런 한편 또 이제 당시는 개화기였고 고종과 명성황후는 상당히 이제 개화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문물도 들여오고 서양인들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조정에 세우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서양 오랑캐 쪽이 되는데 이 나라가 망하겠네. 좀 뜻있는 선비들은 당시도 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변에 세력이 없어요. 고종과 명성을 이렇게 도와줄 만한 세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게 누구냐. 영민 씨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요직을 주고 권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 말하자면 갑작스런 개화에 대해서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했던 반발. 그리고 당시 조선이 아무래도 말기였다 보니까 좀 기강이 흔들어지고 부정부패가 많았던 데는 반발. 그런 여러 가지 반발이 겹쳐지면서 화살이 겨눠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민영환 선생의 그럼 성품은 어땠나요? 민영환 선생이 사실은 이제 그 생을 마감할 때 시종무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어떤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병조판서도 여러 번 겸임을 했기 때문에 군무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성품이 강직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하고 또 상대방의 예의는 지키지만 어떤 규칙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인물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민영환 선생 같은 경우 이제 당태의 정치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 그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됐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당시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전제군주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양한 정치 제도가 또 소개가 됐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알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번역한 책들이 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한 1850년대부터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그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1890년대 가면은 어떻게 보면 새로울 수도 있고 굉장히 아니면 아주 좀 별로 새롭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제도요? 어떤 제도죠? 한마디로 말하면 의회인데요. 네. 그 의회를 말하자면 서양을 본받아가지고 의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당시 독립협회가 계속 고종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중추원을 만드는데 중추원은 사실 그 이름은 꽤 옛날부터 있었던 조직입니다. 다만 이 중추원은 왕에 대한 국정 자문기구, 그러니까 완전 의회는 아니고 자문기구로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것도 또 이제 절반은 왕이 뽑고 나머지 절반은 그 일반 신하들이 뽑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후의 민주주의가 출발을 하고 잘하면 이제 입헌군주로 갈 수 있지 않을까까지 나왔었지만은 그 이후 외세의 침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겹치면서 결국은 이제 고종은 전제군주로서의 길을 택하죠. 하지만 고종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는 꽤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또 이제 얘기하겠지만 미국에 보빙서라는 걸 보내서 그쪽의 사정을 좀 알아오게 했고 그 보빙서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얘기를 듣고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서양에서는 좀 위에 있는 사람들과 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겠구나. 어떻게 보면 괜찮다. 그런 반응도 보이거든요. 그 이야기인 즉슨 이제 선거 같은 경우도 좀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공룡 문답기에 보면은 실제로 홍영식한테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다. 그럼 대통령은 얼마마다 한 번씩 뽑느냐 그랬더니 4년마다 한 번씩 뽑는다. 이런 문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식 보고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뽑는 과정에서는 투표라는 과정이 있었으니 참정권과 선거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886년에 프랑스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데 당시 프랑스에서 이제 한자로 자기 나라 이름을 적을 때 대법 민주국이라고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왕정 체제와 다른 나라였구나라는 것들을 역시 여기서 확인을 했다는 점에서 고종 역시 이 어떤 선거, 그다음에 민주주의, 공화정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조선 사람들의 또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정치 체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점점 이렇게 늘었는데 개화기 초기에는 이게 뭐냐 이거는 나라가 완전히 금수의 세계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반발이 주로 일었죠.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한 가지 큰 명분이 있다. 이 명분 때문에 우리는 개화를 해야만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뭘까요? 뭐예요? 한 가지 명문. 한 가지 명분, 명분. 몇 가지 목표. 그럼 부국강병. 나라가 계속 국권이 침탈당하고 좀 그 강대했던 청나라조차도 이렇게 영국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부국강병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런 거죠. 서양의 기술만 가져오자 동도서기식의 그런 개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다. 서양이 저렇게 부강해진 이유가 꼭 기술만 발달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민한테 힘이 있고 그 아래쪽에서 힘을 다 모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개화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성순보가 이렇게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최초의 신문인데 그게 개화파들이 주동을 해서 만들어요. 네. 거기서는 바로 민주, 헌법, 공화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말하자면 서양처럼 이렇게 정치제도도 바꿔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부국강병을 할 수 있고 앞서 부국강병을 이룩한 나라들한테 잡아먹히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인식이 많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민영환 선생은 언제 어떻게 민주주의를 바라보게 되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근대 역사를 바라볼 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의 경험치는 과거로부터 연결이 돼서 그걸 가지고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경험이 지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 갑작스럽게 외국으로 문호가 열리게 되면서 외국을 보게 되고
그러면 저들이 우리보다 못 살면 별로 관심을 안 가질 텐데 강한 나라라는 소문이 있다더라, 강하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으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부에서 사실은 약간은 굉장히 이제 왕의 인척이라는 점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미 20대의 장관을 역임할 정도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민영환이라는 인물이지만 세계 여행을 2번을 합니다. 2번이나요? 그렇죠. 그 2번을 하게 되면서 세계가 이렇게 크게 변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세계 여행은 1896년에 있었던 말 그대로의 완벽한 세계 일주입니다. 니콜라이 2세 대관식,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하게 되고요. 그 다음해인 1897년에 영국의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 60주년이 되는 기념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영국을 포함해서 6개국 정권 공사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민영환 선생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거는 이 2번의 세계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1883년에 보빙사로 참여했던 민영익의 얘기도 함께 다루어서 그 시대 사람들, 특히 굉장히 높은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었던 외국 여행이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83년에 방금 말씀하신 민영환 선생 아니고 그 맞으면 친척이 되는 민영익 선생이 보빙사에 이제 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당시 아서 대통령이 있었고 답사 형식으로 보빙사가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서 대통령을 면담을 하기도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같은 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빙 돌아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 일주가 되는 셈이죠. 그러면 그 지원은 다 어떻게 줘요? 돈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제안한 쪽에 부담을 하는 거죠. 미국 쪽에서 이제 미국 군함을 대서 제안을 해서 사실은 이제 유럽, 아프리카를 바라보게 하게 되는데요. 보빙사 일행에게 혜택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요즘 우리도 가기 힘들었던 이집트, 카이로까지 또 다녀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견문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도 본 건가요? 봤죠. 그런데 이제 피라미드 코스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갔다 와 보시죠 그러는데 거기는 굉장히 즐겁을 했다 그럽니다. 아니, 피라미드 뭐 이제 왕릉인데 아무도 남의 나라인데 어떻게 왕의 무덤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 그거는 아니지 해가지고 그거는 거부를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다시 홍해로 내려와서 인도로 가고 인도를 같은 뭐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일본까지 온 다음에 일본에서 다시 우리나라 와서 세계 일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 다 지원됐다잖아요. 뭔가를 좀 바라고 이렇게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지금 온 보빙사 일행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을 겁니다. 사실은 네. 이제 거기 보빙사 일행에 이제 미국인 퍼시픽 로얄도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들이 조선에서는 굉장한 엘리트다. 그리고 심지어 젊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것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1887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에서 처음 전기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보빙사 일행이 만났던 에디슨 회사가 이제 거기에 연결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비록 이제 나중에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우리나라 철도 부설권도 처음에는 미국인들에게 다 주어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미국에서는 이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조선의 개화를 돕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혜택처럼 보이는 선의를 베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민영환 선생 같은 경우 세계 여행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니콜라이 2세 대관식과 관련해서 이제 세계 여행을 하게 됐고 그게 또 이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896년에 이제 그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사람이 즉위를 하는데 이게 뭐 글로벌한 상당히 큰 이슈였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을 버금가는 제2강대국의 새로운 황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1896년이면은 또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서는 고종이 아관 파천을 했을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거. 그 당시 이제 일본이 말하자면 친일 내각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고종을 거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몸을 빼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 의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일본에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러시아밖에 없다. 근데 마침 이제 러시아 황제가 새로 즉위식을 한다고 하니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좀 아련을 하고 어떻게 좀 비밀 동맹, 무슨 원조 그런 거를 좀 받아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준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일본은 안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민영환 선생이 이제 세계 여행을 처음 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상하이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상하이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좀 늦게 갔나 봐요. 네.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벌써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선을 바꿉니다. 바꿔서 말 그대로 완벽한 세계 일주가 되는데요. 상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일본 요코하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에서 이제 그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 밴쿠버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해서 뉴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뉴욕에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의 리버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국은 아직 유럽 대륙이 아니잖아요. 네. 다시 네덜란드로 들어가서 우와. 독일을 거쳐서 폴란드를 살짝 지나서 또 폴란드 역사도 살짝 듣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서 이제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 대관식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을 역순으로 하긴 지금 너무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 절반 정도 완성되어 있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르쿠츠크 조금 지나서까지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마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부산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바다로,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대륙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점에서 완벽한 세계 일주가 되었고, 당시 참고할 만한 주요한 나라들은 다 살펴보았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 여행 일정만 놓고 보아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그럴 것 같아요. 이 민영환 선생의 세계 일주 이야기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을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알면 할수록 흥미진진한 선거 속 이야기, 조선인 최초로 세계 일주에 나선 민영환이 바라본 민주주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민영환 선생의 세계 일주 이야기 좀 해봐야 될 텐데, 이 민영환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세계 일주를 통해서 좀 다양한 견문들을 익힐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뭐 거의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영환 본인도 이제 해천 추범이라고 해서 그 여행기를 쓰고, 김등년이라고 해서 이제 그 통역으로 참여했던 사람도 또 이렇게 그 내용을 쓰고 그러는데, 지금 읽어보면 상당히 좀 재미나는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명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랐던 부분들은 사실 이제 에피소드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엘리베이터를 탈 때 깜짝 놀랐다거나, 그다음에 영국의 지하 시가 상가죠. 그거를 보고 땅 밑에 도시가 있다라는 것에 굉장한 놀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갔던 민영환이라서 주변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베를린에서 폴란드를 넘어가게 되는데 폴란드 얘기를 듣습니다. 들었는데 예전엔 이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은 힘이 없고 조그만 나라로 줄어들었다. 그 이유를 물어본 즉 러시아, 그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이 나라가 힘을 못 써서 지금은 유럽에서 굉장히 불쌍한 나라가 되었다. 근데 그 얘기를 적었던 민영환 선생의 표현이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1896년 당시가 이제 중국은 청일전쟁으로 일단락을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발을 뗐다고 하지만 역시 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있고, 일본,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 국제 정세를 통해서 했을 것 같고, 국내에서에만 살펴보는 어떤 나라의 정세하고는 큰 어떤 차이로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행들을 통해서 이 민영환 선생이 좀 어떤 영향들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민영환 선생이 좀 바라본 민주주의 어떤 모습이었나요? 안타깝게도 민주주의 자체까지는 접근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민주주의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찾아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손희영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시종으로서 이제 자기를 도와줬는데 이게 여행 기간 6개월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양반이고 고위의 자제고 또 관료기도 하지만 계속 아랫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조금 느껴졌고 처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대요. 네. 그래서 왜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러면서 했지만 그 과정이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이후에 이제 모스크바까지 가서 니콜라이 2세에 대한 대관식을 참여했지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합니다. 이미 이제 일본에서 중국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을 보내서 사전에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대신 러시아는 초청을 했으니 또 한반도에 대한 영향권을 염두에 두고 이들에게 이제 러시아 일대에서 머물도록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군대를 보게 되는 거죠. 유럽의 군대를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지금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럼 저들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계획이 조선에 돌아와서 그대로 실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군제 개혁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민주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연해주 일대를 지나게 되면서 우리 동포가 고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보면서 역시 민영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국 밖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우리가 어떻게 껴안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점에서 이 여행은 민영환이라는 어떤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꽤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귀국을 하고 나서 고종 황제한테 외국의 예를 받아들여서 우리 또 입헌군주 쪽으로 좀 가야 됩니다. 계속 건의를 했다 그래요. 근데 고종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딱 하나, 방금 말씀하신 군제개혁 그거 하나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그 누굴 믿냐, 본인이 그렇게 많이 당했잖아요. 자기 아버지인 대원군한테 당하고 자기가 믿었던 그 개화파 사람들은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자신을 뭐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고 좀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다 갖고 있어야만이 어떻게 보면 나도 살고 또 이 나라도 산다.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결국은 마지막엔 발등을 찍죠. 뭔가 아까 나왔던 을사늑약.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계속 이제 밀어붙이거든요. 여기다 도장 찍어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종이 이런 문제는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뭔가 이제 신하들 의견도 다 들어보고 백성들 의견도 들어보고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토 히로부미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당신네 나라는 전제국가잖아. 당신만 결심하면 다 되는 건데 왜 그 아래 사람들 얘기를 왜 들어? 그치. 그런 제도가 없잖아. 당신네 나라에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회가 있는 나라였다면 이게 가능했겠냐 이거죠. 의회가 제대로 있는 나라였다면. 결국은 나라를 지키려고 민주주의적 개혁을 미뤘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렇네요. 그런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학 인물 시간인데요. 오늘 선거학 인물 두 분께서는 어떤 인물들을 좀 꼽아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그 민영환 선생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길춘 선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민영환 선생은 가서 이렇게 쭉 돌아만 보고 오셨다면은 이분은 아예 남아서 서양에 남아가지고 공부하고 그 민주주의가 뭐고 그 자유주의가 뭔지 다 익혀가지고 그래서 학위까지 받으신 뭐 그런 분이죠. 아까 나왔던 민영희 선생이 들어갔던 보빙사 일행에 따라갔다가 수행원으로 미국에 남아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의 제도라는 것이 뭐 뒤에 있는 사상이 이념이 어떤 것인지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왔죠. 그래서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으로서는 뭐 중국 사람들 걸 번역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서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히 서양의 민주주의와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게 처음입니다. 민영환 선생까지는 가서 보기만 했다. 뭐 물론 그 전까지는 듣기만 했다. 그다음에 이 유길준 선생이라면 가서 공부까지 하고 왔다. 여기죠. 좀 더 계속 갔으면은 우리도 더 나았을 텐데 그렇네요. 거기까지만 가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 아쉽게 된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인물은 박정양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아까 잠깐 이제 보빙사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1883년에 이제 민영익을 이제 단장으로 해서 네. 갔다 왔던 사건인데요. 근데 그때 바로 외교관을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1887년에 공사관을 설치하게 되고 그 주미공사관의 초대 주미공사로 부임했던 인물이 바로 박정향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른 나라에 외교관을 보내는 게 뭐가 특별한 사건이 되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박정향이 미국 공사로 가기 전까지 일단은 공사를 파견하는 걸 막았던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아니 우리의 영향을 받는 조선이 왜 독자적으로 외교권을 행사하려고 해? 라고 얘기하면서 막았고요. 근데 주변 나라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청나라가 이걸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몇 가지 조건을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현지에 가면은 청나라 외교관 뒤에 항상 서라. 두 번째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나라 외교관하고 상의를 해라. 세 번째는 자주국임을 표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일단 미국과 외교를 맺어야 되고 외교관을 통해서 국제 무대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박정향을 파견을 합니다.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요.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이 원칙을 모두 어겨버립니다. 혼자서 당시 이제 국무장관을 만나서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당시 외교관하고 상관없이 당시에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외국 공사관들한테 인사를 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부임한 지 오래된 순서부터 가는 걸로. 그러니까 당연히 청나라가 열 몇 번째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가 볼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연히 독립국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2년 뒤에 굉장히 조선으로서는 드물게 거기에 공사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박정향이 보여줬던 이러한 행동들은 사실은 국내 민주주의와 연결해서 국제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올라가는 어떤 나라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중국의 압력에 의해서 1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박정향이라는 인물이 길을 닦아놓은 덕분에 자연스럽게 그 뒤에 주미 공사들은 편안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장관이라든지 다른 외교관을 만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박정향이 이제 선거 참정권에 영향을 끼쳤던 거는 1896년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이제 크게 올라갔던 게 관민공동회라고 해서 헌의 6조를 발표해서 그걸 통해서 중추원이라고 하는 의회의 모습의 어떤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정부 측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는 자신의 주미공사 시절 그리고 청나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들, 국민들을 빨리 끌어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뜻이 이루어졌다면 조선의 역사, 대한제국의 역사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박정향이라는 인물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뭐 역사 속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어쨌든 세계를 좀 하면서 그 견문을 넓혔던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거학 인물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민영환 선생을 통해서 선거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선거 인물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